내가 그가 쌍둥이를 강에 버리는 것을 보았을 때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베코바이후, 그 하얀 말이 그들을 따라 뛰어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그들을 죽이려 했던 남자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멈추게 했는지 알아보세요. 한강의 탁한 물 위로 황금빛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마음나라의 작은 마을에서 아직 수줍은 태양이 하늘을 오렌지색 톤으로 물들이는 동안 어부들은 또 하나의 작업일을 위해 그들의 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한국 시골 지역 특유의 느긋함으로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고 매일이 그 전날의 부드러운 연속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음나라는 그 평온함, 환대, 그리고 그 지역에 생명을 부여하는 한강에 관한 전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평범해 보이는 아침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 조용한 마을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갈거리와 색색의 집들 사이로 강력한 수입차 엔진 소리가 새벽의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검은 차는 현지의 소박함과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박지훈은 정확한 기술로 운전하며 단단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불안함이 드러났습니다. 조수석에는 병원용 보냉백이 놓여 있었고 그는 그것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45세로 전략적으로 잘 정돈된 회색 머리와 완벽한 이탈리아 정장, 그리고 그 마을의 대부분 집보다 더 비싼 스위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존경받거나 더 정확히는 두려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나라 방문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그의 회사는 이 지역의 광범위한 토지를 구매하고 발전과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아무도 박지훈이 이 장소와 훨씬 더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냉백 안에는 2명의 신생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의 움직임과 몇 시간 전 간호사가 투여한 가벼운 진정제 효과에 달래졌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습니다. 김민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광산 회사의 환경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왔다가 박지훈과 로맨틱한 관계를 맺게 된 젊은 생물학자였습니다. 박지훈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격렬하고 소란스러웠으며 김민지가 기업인에 관한 모든 진실을 발견했을 때 끝났습니다. 그의 결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업에서 사용하는 의심스러운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지 3개월 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박지훈은 자신의 제국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본래 자식으로 인한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김민지가 그가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 김대중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김민지의 직계 후손은 광산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젊은 생물학자는 이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출산 중 합병증으로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팔에 안아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지훈은 안도감과 기회가 섞인 감정으로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김민지가 사라졌으니 이제 아기들도 사라지게 하면 그의 제국은 안전할 것입니다. 김민지가 치료받은 사립병원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가짜 이송, 위조된 서명으로 쌍둥이는 그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박지훈이었으니까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을 곳에서 아기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마음나라의 가장 외딴 지역, 한강 깊은 곳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박지훈은 낡은 다리까지 운전해 갔습니다. 강이 가장 넓고 깊은 지점을 가로지르는 거의 버려진 목조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차를 주차하고 목격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보냉백을 들었습니다. 두 작은 몸의 무게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잠시 그는 망설였습니다. 과도한 야망으로 굳어진 그의 마음 속에서 인간성의 흔적이 올라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잃게 될 주식에 대한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을 허락하지 않고 그는 다리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강에 탁한 물이 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에 무관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박지훈은 가방을 열고 그 내용물을 강에 던졌습니다. 그는 두 개의 작은 꾸러미가 돌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빠르게 물살에 삼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족한 채로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로 돌아가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는 말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소리가 아니라 거의 인간과 같은 비명이 아침의 고요함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강가에서 강변 초목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채로 하얀 말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늙은 동물이었고 등에는 눈에 띄는 흉터가 있었으며 그 눈빛은 심판을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지훈은 즉시 그 동물을 알아보았습니다. 백호 김민지에게 속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자 젊은 여성의 현장 연구 중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였습니다. 김민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동물은 버려졌고 너무 늙어서 어떤 용도로도 쓸모없다고 여겨져 지역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녔습니다. 기업가는 척추를 타고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김민지가 그 말의 눈을 통해 그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채 올라 가속을 밟았습니다. 다리와 강 그리고 그 동물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백호는 마치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리듯이 강가로 달려가 필사적인 도약으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말은 노화된 몸이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에너지로 물살에 맞서 헤엄쳤고 계속해서 잠수했다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그는 이빨 사이에 무언가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꾸러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강가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모래 위에 내려놓고 망설임 없이 다시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잠수 끝에 두 번째 아기도 구조되었습니다. 지친 백호는 물 밖으로 기어나와 이제 약한 울음소리를 내는 작은 꾸러미들 옆에 누웠습니다. 그의 몸은 초인적인 노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아기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여사라는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여성이 이 특이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젖었지만 살아있는 두 명의 신생아가 힘겹게 숨을 쉬는 하얀 말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놀란 소리가 다른 주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순식간에 작은 군중이 아기들과 동물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최수진이라는 젊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도에서 몇 년간 일한 후 마음나라에 막 도착한 마음나라 일보의 기자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첫 근무일이었고 지역 수호성인 축제에 관한 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녀 경력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아기들을 돌보는 동안 최수진은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노력으로 지친 말은 눈을 뜨고 있기 어려웠습니다. 전에 떨리던 그의 몸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단지 가벼운 호흡 움직임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쌍둥이는 마을의 작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은 단지 약간의 저천증만 있었고 괜찮았습니다. 최수진은 구급차를 따라가며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이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기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그들을 강에 버렸을까요? 말은 어떻게 정확히 그들이 있는 곳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쓸모없고 버려진 것으로 여겨진 동물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한편 마음나라 외곽의 호화로운 농장에서 박지훈은 그의 운명을 바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지훈 사장님, 오늘 아침 강에서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기적적인 구조에 관한 소식은 마음나라 전체에 마른 집단에 불이 붙은 것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 시간 안에 작은 지방병원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 기자들, 그리고 지역 당국에 의해 둘러싸였습니다. 이제 두 소년으로 확인된 쌍둥이는 마을의 유일한 소아과 의사인 이은지 박사가 이끄는 의료팀에 의해 면밀히 모니터링되면서 즉석으로 만든 인큐베이터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물의 온도, 물에 잠겨있던 시간을 고려하면 그들은 심각한 저천증에 걸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괜찮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의해 보호받은 것 같습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최수진은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동안 그녀의 메모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편집장, 수십 년의 언론 경험을 가진 중년 남성인 안동길은 황홀해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출판하지 마세요. 그는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지역 신문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지금 전국 매체들과 연락 중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나요? 이것은 당신의 큰 기회입니다. 그러나 최수진은 직업적 야망을 넘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와 거의 본능적인 개인적인 연결이 있었습니다. 28세의 나이에 그녀는 몇몇 사람들만 아는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16세 때 그녀는 10대 때에 임신 후 부모에 의해 아기를 입양 보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 이별의 고통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이제 이 버려진 쌍둥이들 앞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명성이나 승진에 관심이 없어요. 안동길 선생님. 그녀는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알아내고 싶어요. 이 아기들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저는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마을의 작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강자우 수의사가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극도의 피로, 저천증, 그리고 고령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알아요. 수의사는 그의 조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강을 연구하러 온 연구원에게 속했던 말이에요.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난 그 사람 말이에요. 그 후에는 아무도 그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늙었다고 했죠. 하지만 보세요. 늙었다니요. 두 생명을 구할 만큼의 힘이 있었어요. 수의사가 일하는 동안 작은 군중이 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전에는 그 동물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과, 당근, 담요, 심지어 꽃도 가져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무당인 한씨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마법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수호 영혼이에요. 임무를 수행하러 왔어요. 마을 외곽의 호화로운 재산인 하늘농원에서 박지훈은 지역 뉴스를 통해 소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내면의 소용돌이를 숨기는 연구된 평온함의 가면이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그의 변호사이자 측근인 오태석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태석은 가는 태의 안경을 조정하며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할 거예요. 이미 당신도 아시죠? 아무도 나를 이것과 연결시킬 수 없어. 박지훈은 위스키를 따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격자가 없었어. 그리고 수사를 하더라도 나는 그저 그때 서울에 있었던 바쁜 사업가일 뿐이야.
알리바이가 있어 하지만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쌍둥이가 김민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만약 누군가 그녀와 그의 동업자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킨다면 그의 모든 제국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전화해 박지훈은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복지에 관심 있는 재단을 대표한다고 말해 관대한 기부를 제안해 우리는 그들에게 접근해야 해. 어떤 신분 확인 서류가 있는지, 이미 DNA 검사가 실시되었는지 알아내야 해. 변호사는 동의했지만 그의 표정은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 말을 알아본다면, 김민지와 연결시킨다면, 박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야, 오태석. 영웅적인 동물에게도 말이지. 다음 날 아침, 마음나라는 다르게 깨어났습니다. 거리에 즉석으로 만든 현수막들이 강의 기적을 축하했습니다. 마을 중앙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이미 구조를 묘사하는 벽화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미디어의 관심이 높아지고 방송사의 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지도에서 잊혀진 작은 마을이 예상치 못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놀라운 일이 최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밤중에 유명한 방문자들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기관인 새날재단의 대표자들이 아이들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병원에 상당한 기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간호사 책임자인 손영자가 설명했습니다. 건강 상태 검사 결과 어떤 신분 확인이 있었는지, 특히 우리가 DNA 검사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최수진의 기자 본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재단이 그렇게 빨리 나타나서 그렇게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관심을 보일까요? 수사하기로 결심하고 그녀는 가장 분명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기들의 출처. 이 지역에서 최근 출생 기록이 있나요? 쌍둥이를 낳고 사라진 어머니가 있나요? 그녀는 정직하지만 자원 부족으로 과부하가 걸린 사람인 장로버트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200km 방향 내의 병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에 파묻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공식적인 답변을 얻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최수진에게는 몇 주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답이 더 가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단서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입니다. 그 동물에 대해 더 알게 된다면 아마도 아기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동물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백호는 위급한 밤을 넘겼고 여전히 매우 쇠약했지만 치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거부당했던 동물이 이제 지역사회의 보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먹지만 싸우고 있어요. 강자우 박사가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을 아세요? 도착한 이후로 항상 같은 시간에 불안해해요. 마치 다른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어떤 시간이요? 초회수진이 물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아기들이 병원 테라스에서 일관욕을 할 때요. 수의사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들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요. 기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동물과 쌍둥이 사이의 연결은 논리를 초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의 과거에 대해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가 연구원에게 속했다고 언급하셨어요. 그녀에 대해 더 아시나요? 수의사는 회색 수염을 긁적였습니다. 김민지, 생물학자였어요. 광산 회사가 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러 왔어요. 똑똑한 젊은 여성이었고 환경에 열정적이었죠. 이 말은 그녀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도 그 동물을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너무 늙고 쓸모없다고 했죠. 잠깐만요.
최수진이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김민지가 정확히 언제 떠났나요? 10일 정도 전일 거예요. 그가 안경을 조정하며 대답했습니다. 출산 합병증이라고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렇게 젊은데. 출산이요? 최수진의 목소리가 발견의 흥분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어요. 네,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는 더 은둔적으로 살았어요. 강 근처의 작은 집에 살았죠. 위험한 임신이었다고. 들었어요, 쌍둥이.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진은 흥분을 거의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지요? 수의사는 김민지의 옛 집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었고 생물학자와 함께 일했던 실험실, 기술자인 정혜원의 연락처도 제공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최수진은 다시 한번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마치 그 순간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알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녀는 동물의 주둥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강에서 그녀의 아이들을 알아보았어요. 한편 마음나라 시청에서는 특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실용적이고 이 작은 마을보다 더 큰 정치적 야망을 가진 이길동 시장은 기적의 쌍둥이 사건을 황금 기회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상징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는 비서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기리는 하얀 희망 축제를 만들 것입니다. 관광객들 투자 마음나라가 마침내 지도에 올려질 것입니다. 제안은 사회복지 담당 비서인 윤태호를 제외하고는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그가 질문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은 관광 명소가 아니라 보호, 정체성, 가족이 필요한 인간, 생명입니다. 물론 시장은 무관심한 제스처와 함께 동의했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가 그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영웅 말의 이야기는 이미 소셜 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TV 프로그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옆방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박지훈의 지역이익 대표인 강준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즉시 자신의 상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지훈 사장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입 기자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이미 김민지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전화선 건너편에서 박지훈의 침묵은 어떤 분노의 폭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침내 통제된 목소리로 그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앞으로 보내.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그 집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나를 그 여자나 아이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남아있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사장님. 강준호는 이미 서둘러 나가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최수진이 그녀의 기자적 본능과 이별의 고통을 아는 여성으로서의 결단력에 이끌려 진실에 누구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마음나라 마을이 돈의 힘과 진실의 힘 사이의 전투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2명의 무고한 아기들이 야망, 구원, 그리고 버려진 말과 그의 전 주인의 아들들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유대를 포함하는 음모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민지의 작은 집은 강가의 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야홍수를 피할 만큼 충분히 떨어져 있었지만 베란다에서 한강의 특별한 전망을 제공할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하늘색으로 칠해진 목재와 벽돌로 된 단순한 건물이었고 창문에는 흰색 장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버려진 작은 정원은 원래 거주자가 토착 식물과 약초에 대한 열정을 가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수진이 늦은 오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즉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짙게 착색된 창문과 식별 표시가 없는 검은색 트럭이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기자는 자신의 차를 더 멀리 관목에 가려진 곳에 주차하고 조심스럽게 걸어서 접근했습니다. 거실 창문의 틈새로 그녀는 두 남자가 체계적으로 장소를 수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도둑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은 문서와 사진을 분리하여 검은색 폴더에 넣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책상 위에서 발견된 노트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조용히 물러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계획이 필요했고 빨리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부지의 가장 먼 구석에 창고나 작업실처럼 보이는 작은 건물을 눈치챘습니다.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측면 창문 중 하나는 방치로 인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기어들어갔고 즉석으로 만든 작은 실험실에 들어섰습니다. 현미경, 시험관, 물과 토양 분석 장비, 모든 것이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색깔 있는 점으로 표시된 한강의 지도 분석 그래프, 그리고 그녀의 주의를 가장 끌었던 것, 거대한 사진 패널이 있었습니다. 김민지는 많은 사진에서 웃고 있었고 거의 항상 하얀 말과 함께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강변 지역사회와의 회의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들에서는 강에서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최수진이 즉시 알아본 한 남자와 함께 있는 김민지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박지훈. 한 사진에서 그들은 우아한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강변을 따라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이미지에서 김민지의 표정은 사랑에 빠진 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발견은 최수진을 전기 충격처럼 흥분시켰습니다. 강력한 광업 기업가와 환경 생물학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가 쌍둥이의 운명과 김민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관련되어 있을까요? 기자는 휴대폰으로 모든 이미지의 사진을 찍었고 남자들이 여전히 메인하우스를 수색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실험실을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업대 위에서 발견된 작은 스크루드라이버로 열 수 있었던 잠긴 서랍에서 그녀는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것이었고 약 2주 전까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읽은 첫 페이지들은 김민지와 박지훈 관계의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산의 환경 영향에 관한 공청회 중 겉보기에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대조가 가득한 강렬한 열정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강력한 옹호자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싸우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기업가였습니다. 우리는 물과 기름 같아요. 김민지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는 섞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마도 저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에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최수진은 페이지를 넘겼고 곧 임신 발견, 김민지의 초기 기쁨, 그리고 그 후 충격을 보여주는 항목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지훈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혼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프겠지만 용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훨씬 더 큽니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사무실에서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강의 지류 방향을 바꾸는 계획, 실제 오염 수준을 숨기기 위한 연구, 환경 감시원들의 대한 뇌물, 그리고 더 심각한 것, 저는 그의 대주주인 김대중의 조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지훈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에게 접근한 걸까요? 삼촌이 제 환경 분석을 매우 신뢰하기 때문에 저를 통제하기 위해서 저는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의 반응은 저는 누군가의 눈에서 그렇게 많은 증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워요. 저 자신이 아니라 제가 품고 있는 아기들을 위해서요. 어제 그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김민지가 어떻게 강변 집에 숨어 대부분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그녀의 조수인 정혜원과 백호를 돌보는 강자우 박사만을 신뢰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지훈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증거가 될 문서들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정혜원은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검찰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지훈은 극단적인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일을 위해 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2주 전에 작성된 마지막 항목은 그 예언에서 불안했습니다. 어제 이상한 꿈을 꿨어요. 백호가 강에서 수영하며 무언가 귀중한 것을 운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저는 꿈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지만 이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임신한 이후로 백호와 저 사이에 연결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마치 그가 제 안에서 자라는 생명을 느끼는 것처럼요. 때때로 그는 제 배에 주둥이를 대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요. 수의사는 그가 늙었고 많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백호가 아직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수진은 읽기를 마치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버려진 아기들과 영웅적인 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 배신, 그리고 동물에 설명할 수 없는 헌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육체적 존재를 초월한 것처럼 보이는 강한 모성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방에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최수진은 남자들이 메인 하우스를 떠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고 그들이 멀리 있다고 확신했을 때 빠르게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정혜원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실험실 기술자는 마음나라의 작은 환경연구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최수진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 끝나가고 있었고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정혜원은 실험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약 40세의 여성으로 단정하지 않은 상투에 묶인 곱슬머리, 다채로운 태의 안경, 그리고 물 샘플을 분석하면서 집중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자신을 기자로 소개하는 것을 보자 그녀의 표정은 즉시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쌍둥이나 김민지에 대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현미경으로 돌아서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비극을 선정적인 헤드라인으로 바꿀 때가 아닙니다. 저는 선정주의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수진은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무언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원은 눈을 들어 기자의 얼굴을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긴 침묵의 순간 후에 그녀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김민지에 대한 진실, 박지훈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아기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정혜원은 박지훈에 대한 언급에 놀라 보였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녀의 일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사진들도, 그들의 관계, 그녀가 발견한 것들, 그리고 그녀가 느꼈던 위협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정혜원은 마치 누군가 듣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1시간 뒤에 광장 근처 데레사 아주머니의 카페에서 만나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만남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최수진은 병원에 가서 쌍둥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곳이 소란스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침착하고 전문적인 이은지 박사가 동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동보호위원회와 소년법원이 와서 아기들을 서울의 사립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의사는 명백히 반대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더 나은 조건, 전문가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 이송을 요청했나요? 최수진은 내부적인 경고를 느끼며 질문했습니다. 새날재단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는 모두 순서대로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들은 30분 전에 떠났습니다. 최수진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신속함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발 앞서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병원으로요? 그녀는 이미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청담병원입니다. 이은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최수진은 그 병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엘리트층이 사용하는 최고급 병원이었습니다. 올바른 돈과 연결이 절대적인 재량을 보장할 수 있는 종류의 장소였습니다. 박사님, 아기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을 검사하셨죠. 그들의 몸에 무언가, 어떤 흉터나 그들을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이은지 박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둘 다 오른쪽 팔뚝에 작은 반달 모양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요? 그 사진이 급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이송된 의료 기록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컴퓨터에 복사본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로 갑시다. 반점의 시각적 확인은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최수진이 쌍둥이가 김민지의 일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반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녀는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테레사 아주머니의 카페에서 정혜원은 이미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손대지 않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앉자 그녀는 조용히 USB 드라이브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레시도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김민지가 광산 회사의 불법 활동에 대해 수집한 문서의 사본들, 허용된 수준 이상의 오염을 증명하는 물 분석, 박지훈이 감시원 뇌물을 논의하는 회의 녹음,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가 가장 중요한 것, 김민지가 비밀리에 실시한 DNA 검사, 그녀는 박지훈의 샘플을 얻어 자신의 DNA와 비교했습니다. 쌍둥이의 아버지에 대해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인가요? 최수진은 이미 대답을 예상하면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김민지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DNA에 대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김대중의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생물학적 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최수진은 거의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어떻게요? 김민지의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 김대중과 짧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지는 샘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아이들이 단지 김대중의 조카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의 직계 손자들이며 훨씬 더 확고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수진은 문제의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기 유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속, 권력, 그리고 많은 돈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정혜원 씨, 정말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김민지가 자연적인 원인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산 합병증. 정혜원은 최수진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민지가 출산한 병원이 부분적으로 박지훈의 광산회사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치료한 의사는 그의 개인적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부검 보고서는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완전히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최수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민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검찰에 보낼 문서들은요.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혜원은 명백한 죄책감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제 가족, 저는 어린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아기들에게 하려고 한 일을 보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박지훈이 시도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정혜원은 참을성 없는 제스처로 중단했습니다. 누구에게 동기가 있었겠어요? 누가 쌍둥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병원 이송을 위조할 권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누가 그들의 실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겠어요? 최수진이 이 정보를 흡수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은지 박사의 메시지였고 쌍둥이의 반점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혜원이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른쪽 팔뚝에 작은 반달 모양의 반점이었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최수진은 USB 드라이브를 보관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해도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정혜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박지훈은 헐거운 끝을 남겨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의 사람들이 오늘 김민지의 집에 있었어요. 정혜원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는 우리 둘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시간이 없어요. 최수진은 일어서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서울로 갈 겁니다. 아기들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정혜원이 경고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동차로 빠르게 걸어가면서 최수진은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느낌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정혜원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쌍둥이에 대해 진정한 걱정을 보여준 사람인 윤태호 사회복지 담당 비서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갑작스러운 명성이나 박지훈의 권력에 눈이 멀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시청으로 향하면서 최수진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은밀하게 그녀를 따라오는 검은 트럭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김민지의 집에서 본 남자 중 한 명이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사장님, 그 기자는 실험실 조수와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나라에 밤이 내려앉을 때 최수진은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식민지 스타일의 오래되고 웅장한 건물은 그 시간에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몇 개의 불빛만이 켜져 있었고 그중 하나는 사회복지 담당 비서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윤태호는 코끝에 독서용 안경을 쓰고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전투를 치렀던 사람의 강한 특징을 가진 얼굴에는 집중하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는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과 사회적 대의에 대한 헌신으로 마을에서 알려져 있었고 이 특징들은 종종 그를 강력한 이익과 충돌하게 했습니다. 최수진이 반쯤 열린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라며 눈을 들었습니다. 최수진 씨, 맞죠? 강희 쌍둥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초기의 형식적인 태도는 곧 강렬한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최수진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며 그녀가 발견한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김민지와 박지훈의 관계, 광산 회사의 대주주와의 연결, 김민지의 죽음에 대한 의심스러운 상황, 아기들의 서울로의 급한 이송, 그리고 증거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들. 당신은 시 행정부에서 정말로 아이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 유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지훈이 다시 시도할까봐 두려워요. 그들을 없애려고요. 윤태호는 모든 것을 귀에 깊게 들었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항상 이 이야기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코다리를 마사지하며 말했습니다. 이 박지훈은 수년 동안 이 마을에서 영향력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의 광산 회사는 여기 가족의 절반을 고용하고 시청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행사를 후원합니다. 그의 행동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를 믿으시나요? 믿을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습니다. 서울아동보호위원회와 연방경찰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지훈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고소는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최수진은 정혜원으로부터 받은 USB 드라이브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광산 회사의 불법 활동에 관한 문서, 오염을 증명하는 물 분석, 타협적인 녹음, 그리고 박지훈이 쌍둥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DNA 검사까지 있습니다. 충분할까요? 윤태호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장치의 내용을 검사했고 각 파일을 열면서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광산 회사에 대한 심각한 조사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상한 계획은 간단했지만 위험했습니다. 윤태호는 즉시 연방경찰의 친구에게 연락하고 최수진은 서울로 가서 쌍둥이가 정말로 청담병원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아기들의 신원과 법적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어떤 절차도 막는 긴급 법원 명령을 준비할 것입니다. 윤태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우리의 눈으로서 거기서 행동해야 합니다. 명령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최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내일 아침까지요. 하지만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박지훈은 모든 수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최수진은 결심했습니다. 그가 이미 아기들을 한번 이동시켰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그렇다면 극도로 조심하세요. 윤태호가 경고했습니다. 누구와도 직접 대면하지 마세요. 알고 있는 것을 밝히지 마세요. 관찰하고 기록하되 안전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2시간마다 전화하세요. 당신에게서 소식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최수진은 동의했습니다. 시청을 떠날 때 최수진은 겉보기에 복도를 왁스칠하던 청소부 중 한 명이 그녀가 지나간 직후 조용히 전화를 꺼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음나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를 운전하면서 최수진은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결단력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의 무언가가 그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아마도 그녀 자신의 이야기와의 공명 때문에, 아마도 그녀에게 경력에서 가장 큰 보도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는 기자적 본능 때문에, 또는 단순히 순수한 탐욕으로 두 무고한 생명을 제거하려는 시도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행 중에 그녀는 구불구불한 도로의 커브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전한 거리에서 그녀를 따라오는 전조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마음나라에서는 작은 동물병원이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이후 쇠약했던 백호가 갑자기 마구간에서 일어나 강재우 박사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수의사가 그의 조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전의 말에서 이런 행동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동물은 놀라운 힘으로 마구간 문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진정시켜야 할까요? 조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수의사는 당황하며 망설였습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순간 하늘농원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박지훈은 그를 점점 더 긴장시키는 소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서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는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막았어야 했어요. 사장님, 그녀는 감시 중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녀를 가로막아야 할까요? 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로에서의 사고가 가장 간단한 해결책일 것이지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만약 기자가 이미 그녀의 발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면, 아니, 단지 감시를 계속하세요. 그녀가 병원에 도착하면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트기를 준비하세요. 아마도 오늘 밤 아기들을 국외로 이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기업가는 위스키를 넉넉히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이 그의 통제를 그렇게 많이 벗어났을까요? 먼저 저주받은 말, 이제는 참견하는 기자. 그의 원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쌍둥이는 강에서 사라지고 미확인 부모에 의해 버려진 희생자로 간주되고 그의 김대중의 유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로서의 위치는 보장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태석, 그가 불렀고 그의 변호사가 즉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기자가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지와의 관계, 쌍둥이의 아버지, 아마도 김대중과의 연결까지도. 그녀는 서울로 가는 중입니다. 변호사는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알려지면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박지훈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아기들의 이송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우리는 재단을 위장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들을 미국으로 전문 치료를 위해 데려간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 그것은 납치입니다. 당신의 영향력으로도 우리가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납치가 아닙니다. 박지훈이 참을성 없이 잘랐습니다. 당신의 연락처를 사용하세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위조하세요. 하지만 2시간 안에 그 서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최수진은 마침내 청담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자정이었고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건물은 그 현대적인 디자인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조명된 웅장한 외관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인 리셉션에서 그녀는 첫 번째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방문 시간은 몇 시간 전에 끝났고 특별 허가를 받은 가족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나라에서 이송된 쌍둥이의 이모입니다. 그녀는 리셉셔니스트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방금 여행에서 돌아왔고 그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싶어 필사적입니다. 리셉셔니스트는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아, 네. 강에서 구조된 아기들 맞죠? 병원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한서연 박사나 새날재단의 대표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당신의 입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은 재단의 이름을 들었을 때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서연 박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가요? 네, 그녀는 오늘 밤 근무합니다. 인터폰으로 그녀를 부를 수 있지만 그녀가 올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쌍둥이와 함께 상당히 바쁩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수진이 고집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과 몇몇 환자들 외에도 그녀는 엘리베이터 근처에 2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자세와 외모는 사설경비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아과 병동으로의 접근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10분 후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약 50세로 보이고 완벽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와 엄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서연 박사입니다. 당신이 쌍둥이의 이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그 주장을 의심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수진은 정직함이 그녀의 최선의 전략일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박사님, 저는 기자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녀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인정했습니다.
저는 아기들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는 대답하기 전에 그녀를 날카로운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오세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최수진을 작은 상담실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설명하세요. 그리고 빨리요. 최수진은 그녀의 발견을 요약했고 단지 핵심만을 언급했습니다. 쌍둥이가 김민지와 박지훈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강에서 그들을 제거하려는 시도, 김민지의 죽음 상황에 대한 의심, 그리고 박지훈과 연결된 이익에 의해 통제되는 병원으로의 급한 이송. 놀랍게도 의사는 충격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무겁게 앉으며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이 아기들을 불완전한 의료 기록과 이상한 지시와 함께 받았습니다. 갑자기 버려진 쌍둥이에 관심을 갖는 자칭자선재단, 진짜라기에는 너무 완벽한 서류와 함께 나타나는 법적 대리인들. 저는 30년 동안 신생아 의학에서 일해왔고 무언가 맞지 않을 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최수진이 희망의 빛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아기들은 괜찮나요? 아직 병원에 있나요? 그들은 소아과 격리실에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죠. 실제로는 이것이 그들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돌봄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망설였습니다. 불안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DNA 샘플을 채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 이송에 대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디로요? 최수진이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클리닉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박사님. 내일 아침에 법원 명령이 나올 것이지만 너무 늦을까봐 두렵습니다. 이 이송을 지연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한서연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우려스러운 증상을 관찰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재단 사람들은 고집스럽고 명백히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근처에 정장 입은 사람들은요, 사설 경비 재단에서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1분도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최수진은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아기들을 봐야 합니다. 그들이 괜찮은지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둘 다 오른팔에 있는 반점을 사진으로 찍고 싶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의사는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질문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이 아이들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의사는 동의했습니다. 소아과 병동으로 가는 보조 입구가 있습니다. 주로 청소 직원들이 사용합니다. 1시간 후 제가 순회할 때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의 카페테리아에 계세요. 더 조용합니다. 거의 비어있는 카페테리아에서 기다리는 동안 최수진은 윤태획의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소아과 병동에 들어갈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았습니다. 도시 반대편에서 그의 호텔 방에서 윤태호는 걱정스럽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연방경찰의 연락처에 전화했습니다. 절차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음 몇 시간 내에 국외로 데려가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하늘농원에서 박지훈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제트기는 사설 활주로에 준비되어 있었고 아기 이송을 위한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일부는 합법적이고 다른 것들은 능숙하게 위조되었습니다. DNA 검사가 부성을 확인하는 즉시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그는 오타해석에게 지시했습니다.
잘못된 아이들을 데려갈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자는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병원에서 관찰 중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녀를 식별했습니다. 그녀를 감시하되 아직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녀가 지금 사라지면 즉시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기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있은 후에 그녀를 처리하겠습니다. 마음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마침내 탈출한 백호는 마을의 거리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고 몇 안 되는 야간 행인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는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동물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활력을 보이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도로 방향으로 청담병원으로 돌아가서 정확히 1시간 후에 한서연 박사는 카페테리아에서 최수진을 만났습니다. 갑시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경비팀은 제가 메인 입구에서 준비한 작은 혼란으로 바쁩니다. 그녀는 기자를 덜 사용되는 복도를 통해 안내했고 출입카드로 열었던 서비스 문을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특별 소아과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격리실에서 2개의 투명한 요람이 쌍둥이를 보호하고 있었고 그들은 안정적인 생명 징후를 보여주는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그들을 보고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완벽한 아이들이었고 그들 주변에서 전개되는 드라마에 완전히 무지한 채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그들이에요. 그녀는 2 아이 모두의 오른팔에 반달 모양의 반점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특징적인 표시를 명확하게 포착하는지 확인하면서 조용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름을 받았나요? 그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지 아기 1과 아기 2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팀은 그들을 민규와 민호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천사에 의해 구원받았으니 천사 같은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수진은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그들에게 어울리네요. 갑자기 그들은 복도에서 다가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리 숨으세요. 한서연 박사가 작은 물품 저장실을 가리키며 재촉했습니다. 최수진은 복종했고 관찰할 수 있도록 문을 약간 열어두었습니다. 2 남자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최수진이 엘리베이터의 경비원으로 알아본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충격에 박지훈 자신이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직접 쌍둥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는 눈에 닿지 않는 미소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그들의 복지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입니다, 박지훈 씨. 하지만 당신의 대표에게 설명한 것처럼 저는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징후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징후입니까? 그는 명백히 회의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산소 수치의 변동입니다. 경보를 울릴 정도는 아니지만 조산에서는 어떤 변화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나? 이전에 아무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체 발달에 기초한 재예비 평가입니다. 최수진은 방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마치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결정하려는 것처럼 의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연 박사님,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의료팀이 이 아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트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장된 것처럼 보이는 우려 때문에 지연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훈 씨. 하지만 책임 의사로서 저는 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송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기업가는 다가와 위협적인 어조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숨은 곳에서 최수진은 조용히 휴대폰으로 전체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필요했던 증거였습니다.
박지훈이 아기들에 대한 통제권을 맡고 의사를 위협하고 의심스러운 국제 이송을 계획하는 것. 방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의 소동이 대립을 중단시켰습니다. 외침, 서두르는 발소리, 내려지는 명령. 방문이 갑자기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박지훈 사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연방경찰이 법원 명령을 가지고 막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기들의 어떤 이동도 막고 있고 즉시 당신의 출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지훈의 얼굴은 억제된 분노의 가면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이 뒤에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마음나라의 사회복지 담당 비서와 남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최수진이라는 기자입니다. 박지훈의 눈은 방을 훑었고 마치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순간 최수진이 숨어있는 곳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방은 경찰관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엄격한 표정의 남자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 저는 이 아이들을 병원에서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법적 상황이 완전히 명확해질 때까지 국가의 보호 아래 두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임시 양육권을 받은 새날재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경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기관에서 그 재단의 공식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최수진은 그녀의 숨은 곳에서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물품 저장실에서 나타났을 때 집단적인 놀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발표했습니다. 이 아기들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김민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세상을 떠난 생물학자이고 박지훈 씨는 그들이 그가 통제하는 광산 회사의 일부를 상속받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박지훈의 눈은 최수진의 눈을 만났을 때 순수한 증오를 반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존경받는 사업가의 외관 뒤에 있는 진짜 남자를 보았습니다. 2명의 신생아를 망설임 없이 강에 던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가 항의했습니다. 저는 그 김민지나 이 아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자선가로서 여기 있습니다. DNA 검사가 진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최수진은 연방경관이 그녀를 박지훈과 함께 방 밖으로 안내하는 동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복도에서 모두의 완전한 놀라움으로 윤태호가 추가 경찰관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가 최수진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절차를 가속화했나요? 그녀가 감명받아 물었습니다. 제 연방경찰의 연락처는 이미 환경범죄로 박지훈의 광산회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얻은 문서들은 부족했던 조각이었습니다. 박지훈이 신문을 위해 끌려가고 법의학팀이 최수진의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동안 마음나라에서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흉터로 덮인 늙고 하얀 말이 서울로 가는 도로를 따라 달리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쌍둥이를 구한 것으로 알려진 그 동물은 마치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할 수 없게도 그는 경비원들의 그를 제거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기를 거부하며 청담병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한서연 박사는 보고를 들으며 최수진과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룩트에 그를 소아과 병동으로 데려오세요. 그녀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왔다면 구한 아기들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병원 위생 규칙이 간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오늘은 예외를 만듭니다. 의사가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로 대답했습니다. 이 동물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들어오게 하세요. 청담병원의 복도를 걷는 하얀 말의 이미지는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백호는 마치 그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놀라운 섬세함으로 요람에 다가갔고 각 쌍둥이에게 그의 머리를 낮추었습니다. 민규와 민호는 동시에 눈을 떴고 울기는커녕 당혹스러운 강도로 동물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한서연 박사가 속삭였습니다. 백호는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마침내 물러났을 때 안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느끼며 그는 그 자리에 요란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를 머무르게 하세요. 의사는 모든 병원 프로토콜에 반하여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은 충격적인 뉴스로 잠에서 깨었습니다. 강력한 사업가 박지훈이 자신의 아들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는 그의 부성뿐만 아니라 김민지가 광산회사의 대주주인 김대중의 생물학적 딸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김민지의 부검이 재개되어 그녀의 죽음이 자연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출산 합병증을 증명한 의사는 박지훈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단순한 지역 기자였던 최수진은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영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CNN 코리아에 선언했습니다. 진정한 영웅들은 백호와 윤태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을의 갑작스러운 명성에 현혹되었을 때 행동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백호의 이야기는 국가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수년 동안 거부당했던 말은 이제 희망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놀라운 행동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어떤 과학적 이론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중과 가장 공명하는 이론은 백호가 비록 부재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은 어머니의 사랑의 도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쌍둥이의 임시 양육권은 김민지에 가까운 친구인 정혜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에 문서를 보내지 않았을 때 그녀에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지훈은 급격한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예방적으로 체포된 그는 김민지의 죽음 상황과 환경범죄에 대한 고소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주식은 폭락하고 파트너들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쌍둥이가 그의 생물학적 손자라는 것을 발견한 김대중은 극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박지훈과 연결된 임원들의 퇴진, 독립적인 감사, 그리고 한강 복원을 위한 수십억 원의 기금 창설, 일주일 후 마음나라는 전례 없는 의식을 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백호의 동상을 세우고 백호 보호소를 개관했습니다. 이는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피난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시장이 인정했습니다. 이 마을은 이 동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박지훈은 영향력 있는 변호사 덕분에 인신보호 영장을 받았습니다. 보호소 개관식 중에 그는 무장한 채로 나타났고 최수진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발사하려는 순간 백호는 예상치 못한 에너지를 모아 무대에서 뛰어내려 사업가를 쓰러뜨렸습니다. 총이 발사되었지만 총알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기업가는 다시 체포되었고 말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최수진과 쌍둥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호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수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정혜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처음으로 말로 표현했습니다. 김민지, 그녀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를 통해서.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백호가 그의 마구간에서 평화롭게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채로 그의 옆에는 정혜원이 놓은 두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신한 김민지가 동물을 쓰다듬는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원에서 쌍둥이가 그의 주둥이를 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들 사이에는 김민지가 너무 사랑했던 들꽃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최수진은 정혜원이 쌍둥이에 대한 연구 양육권을 얻었고 김대중이 할아버지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박지훈은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광산 회사는 완전한 구조 조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백호보호소는 번창하고 있었고 더 많은 동물들을 수용하기 위해 확장되고 연구센터가 되었습니다. 한강 위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최수진은 운명의 이상한 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기자로서 그녀는 항상 합리적인 설명을 찾았지만 기적의 쌍둥이 사건은 논리를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늙은 말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행동해야 할지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예전 주인의 아들들을 알아보았을까요? 아마도 일부 질문들은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드러운 말 울음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호는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강이 물에, 깨어난 환경의식에, 그리고 특히 네 발 영웅 덕분에 이제 자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쓸 기회를 가진 두 작은 소년들에게 마음나라에서 그리고 한국 전역에서 강의 기적은 전설이 될 것입니다. 세대를 통해 전해질 이야기, 진정한 영웅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증거, 그리고 선행은 결코 진정으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증거.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기적의 쌍둥이와 용감한 백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용기의 힘을 탐구하는 동등하게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여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계에 감동받으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삶의 복잡성과 일상적인 작은 기적의 위대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감동적인 여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